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지난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저마다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정말로 실질적인 민생 협력 이룰 수 있을지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시장에 미칠 파장,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집 밖으로 나서면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놀라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주말엔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평소 연락을 자주 못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면 어떨까요? 직접 말하기 좀 멋쩍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사회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안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이 피해자 구제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더 보호해 주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귀갓길 무차별 폭행,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판 기록을 볼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만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느냐면서 재판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웅준 부산고등법원장은 형사 절차가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 하에 진행되다 보니 피고인의 방어권에만 관심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가해자는 동료 재소자들에게 공론화가 안 됐다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을 12년이나 받았다면서 추가 보복까지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피해자들의 억울함조차 풀어주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 우리는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날씨가 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두 분 옷차림이 평소보다 훨씬 두껍고 보온에 신경 쓴 티가 나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네. KBS로 오는 길에 상당히 추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시사회로 들은 순간 갑자기 또 온몸에 훈기가 일어나면서 기분 좋은 기운이 시사본부 갈 때는 그런 거 없죠? 온몸을 감사들면서 KBS 1라디오의 시사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사본부 갈 때는 그런 느낌 없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온몸에 막 예. 근데 피디님께서 자리를 떠나시네요. 네. 예, 저희 둘 이 복장보다 오늘 저 대기실에서 있는데 갑자기 바바리 코트에 목도리를 한 멋진 신사가 나타났더라고요. 아니, 정말 저 사람 누군가 그랬더니 파리 특파원 같았어요. 김성환 네. 앵커였습니다. 야. 여기는 파리 김성환입니다. 이런 거. 오늘 우리 패널들 왜 이러지? 예.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이 엿에 몰아서 다음 달에 저희가- 개편인가요? 자, 이 엿에 몰아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당 쇄신 작업에 나섰는데요. 정쟁 문구가 적힌 현수막 철거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공격적인 논평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말씀 짧게 먼저 듣고 얘기를 풀어나가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하고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뭐 민심이 옳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심 또 여론 또 교만 반성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그중에 일환이 이제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발표일 수도 있고 한데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건 너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긍정적으로 네. 봅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실행이 되고 행동으로 또 이어지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잠깐 한 두어 달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이전과 같은 태도와 또 상황처럼 다시 슬금슬금 돌아가는 식이 된다면 그건 또 국민들이 민심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 소통의 이 방법과 또 태도를 바꾸겠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또 당 내의 소통일 겁니다. 또 야당과의 소통일 겁니다. 네. 국회에서 대통령과 또 야당과의 정부와 야당과의 소통이 더 맞겠죠. 정부와 야당과의 소통 또 여야 소통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도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동안에 사실 현수막 보면 막 양당 뭐 여러 당이 막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많이 걸어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수막 지옥이었어요. 현수막 지옥. 왜냐하면 그게 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누가 더 뭐 잘못했냐 이 말씀을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네. 현수막법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정당들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걸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대응하는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그런 그 공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되치기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됐거든요. 일부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어떤 조례를 바꿔서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먼저 현수막과 관련된 그런 그 공세를 지나친 공세를 자제하겠다라는 건 전 대단히 옳은 행위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뜻한 바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정 운영에 동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문구가 아니라 현수막에 걸더라도 네네. 언제나 네.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형식의 그런 그 내용만 사실 있었더라. 아니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까지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에스컬레이트해지잖아요. 근데 현수막만이 아니라 논평이든 무엇든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방법이 야당에 대응하는 걸로만 이렇게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 자제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사실은 행보를 하겠다. 자신감 있는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복귀하기 전에 입장 발표한 거 보면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흐름하고 거의 뭐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또 한축으로 또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차원이기도 하니까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야당과 특히 야당 대표하고의 대화 이것도 하나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적어도 민생을 이야기할 때는 민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뭐 검찰 또 재판의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의 신분이겠지만 야당 대표로서 일을 할 때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결코 민생을 위해서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는 당위성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전격적으로 만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그렇죠. 얘기로 여러 가지 보면. 이유로. 네. 그렇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여야 대표와는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기현 대표가 이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안 된다면 예. 5개월이 남았든 4개월이 남았든 7개월이 남았든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나서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 또 이 여야 간에 만나서 또 이 업무 협의를 할 부분들은 당장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도 협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도 하고 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국면 속에서 그렇다면 대통령도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 거예요. 총선 전이든 또는 총선 이후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야당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그때 김기현 대표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병문안을 했더라면 아니 병문안은 아니죠.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위로를 좀 했다라면 이번에 선거에 패배했더라도 만납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도 들거든요. 그 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어요. 그 전에 네. 자신이 이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만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소통에 손을 먼저 내밀었으니까 그러면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실 단식이라든지 뭐 조문 뭐 정치라든지 단식 때 네. 이렇게 만나는 네. 어떤 위문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관례적으로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일부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한테 필요한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보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한 행보로서 모멘텀을 스스로 가져가는 게 집권 여당 대표가 어마어마한 사실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네. 근데 사실 그런 상상력이 좀 아쉬워요. 결국 이제 패배하고 나니까 좀 밀려서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니까. 모양새는 네, 사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결국 국민의힘 얘기로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혁신의 첫 작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당직 인선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네. 그건 두더라도 당 혁신 작업을 이제 시동을 걸 만한 기구는 혁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혁신위원장 인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이번 주말쯤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인물이 될 것 같고 또 이게 과연 무난하게 인선을 할 수는 있는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누가 임명되더라도 민주당의 경우에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상당히 삐거덕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기의 성과를 또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혁신위원회는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누구도 혁신위원장을 건드릴 수 없다. 혁신위원장은 또한 민의에 충실해야 된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에는 아주 일찌감치 이제 거론됐던 인물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운찬 전 총리인데 네네. 일각에서는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장 사실은 많이 거론되는 핫한 인물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김한길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그것도 좀 이 일각에서는 그건 아닐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이력이 있는 거죠. 이전에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김한길 위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와서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을까.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뭐 하태경 소장파 이제 좀 연령대가 낮은 네. 하태경과 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것으로 예상되니까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다 아닐 거다.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에 뭐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이 혁신하면 되는 거다. 예. 따로 혁신위원회 필요 없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와서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이제 윤핵관이 당의 중추 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집권 여당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 나는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혁신위원장인데 그 누가 가능할까요? 라는 이제 고개 갸우뚱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지금 뭐 인사들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했지만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당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상보다 당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가장 혁신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MB 때 몸을 담았던 사람이 아닐 것. 무슨 소리냐, 무슨 네. 말씀이냐면 예. 지금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또 MB 때 사람이야. MB 시즌 2다 뭐 이런 이미지. 그렇잖아요. 예. 나 그분들 능력이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고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저 찬성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올드보이인 건 맞잖아요. 지금 저 유인촌 장관 예조 교육부 마찬가지고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우찬 총장 거론이 됐을 때 저는 또 MB야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총리까지 네. 또 동원된다 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MB 때 사람 아닌 것. 그 다음에 이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그런 경력이 없을 것. 당내 사람이 아닐 것. 당내 누가 맡더라도 어쨌든 그럼 그 사람은 혁신 지금까지 목소리 한 번 안 낸 제대로 안 낸 사람이 갑자기 혁신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게 국민들한테 먹힐 거냐. 그러니까 또 원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남기고 해서 무언가를 맡았을 때 성공한 경우 없어요. 딱 3개월 전 언제나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뭐라 했을 때 시간이 촉박할 때 구원투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촉박하면 그때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그랬을 때 전권을 다 줘버려요. 그렇죠. 정권 안 주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네. 권력 딱 잡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근데 지금 혁신위원장 맡아봐요. 공천권이 있을 것 같아요. 공천권 없어요. 공관위원장 또 있고 뒤에 할 거 많아요. 비대위원장이 또 나설지도 모르고 만약에. 근데 지금 뭐 실권도 없는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할 수 있나? 에이 안 돼요. 그럼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찾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열심히 찾고 어려운 있다는 일인 거죠. 얘기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시간이 일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빨리 조계종 어차피 지금 그러면 이 혁신위원이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무엇인가를 이들한테 크게 결과를 낸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그런데 네. 뭐만 하면 되냐 하면 네. 실제로 나서서 이 당이 진짜 잘못한 거를 전부 다 밝혀내는 거예요. 이 당이. 네. 뭐 남의 당 말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뭘 잘못하고 뭘 기득권이고 그게 김종인 옛날에 비대위원장이 했던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뭘 했냐면 정청래 의원 자르고 막 예. 이런 게 뭐냐면 예. 이 당이 완전히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으로 이미지가 바뀌어 있다. 그 운동권 정당 그리고 막말하는 정당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아예 이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따라서 행동 있잖아요. 예. 실행은 나중에 해도 돼. 이 목표, 이 당이 어떤 이미지다라는 걸 부각시켜갖고 한마디로 김기현 대표부터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어. 김기현 대표도 잘못했고 당 지도부 뭘 잘못했어. 이걸 계속하면 이 당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언론이 주목하고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금 또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는 얼마 전까지 이 전국 경제연합회를 맡았었던 김병준 전 또 비대위원장 출신이에요. 지금도 뭐 직책 하나 갖고 저기 있지 않나요? 있었잖아요. 뭐냐면 정경련 상경협으로 바꾸는 한경협으로. 정경련 거기서도 뭘 지금 대표. 지금도 무슨 지금 상임 고문인가를 하고 있을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희숙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당에서 그 누구도 반발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가 주어질지 여부인데 저는 현실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한다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진짜야? 그래?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이야? 지금 갑자기 아니 속보로 나갑니다. 이건 바로 속보로 나가고 외신으로 전파될 거예요. CNN, NHK, 지지통신 다 나옵니다. 이거 내외통신. 알자지라 혹시 하실 생각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일단 집토끼가 다 나갈 겁니다. 일단 집토끼. 물론 그 유승민 말씀을 왜 하시는지 잘 알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처럼 완전히 상식 바깥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이야? 라고 나올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유승민 전 의원은 실현 아니라는 가능성은 거죠.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하지만 이 정도로 혁신위원장을 시킨다면 저는 혁신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제명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하자 이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걸로. 그럼
아까 말씀 중에 나왔었는데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지금 자꾸 비대위원장 설이 거론이 돼요. 근데 어차피 혁신위가 잘 꾸려져 가지고 혁신위원장을 정말 진짜 국민들이 놀랄 만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리고 수직적 당청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목소리 내겠다. 좀 쓴소리도 좀 하고 이럴 만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사가 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됐다. 그러면 진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는데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할까? 김한길 위원장밖에 없다. 예, 저는 이런 공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저는 김한길 위원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한길 위원장은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 주도로 해서 선거판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 넣으면 어디 안 갑니다. 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김한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안 비슷해요. 다들 똑같다고 난리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게 김성환 앵커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신임이에요. 이건 저는 이제 전에 들은 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가짜 정보를 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서로 이제 김한길 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간의 신임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전에 듣기로는 이제 네. 기자들의 취재도 그렇고 일단 대통령이 신임한다는 게 중요하고 대통령보다는 또 연장자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김한길 위원장의 논리적인 설명에는 또 설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김한길 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었던 아니면 DJ 때부터의 이력들을 보면 상당히 좀 중도적 이미지가 있어요. 중도적도 네네. 무당층 또 MZ세대에 소구하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했었고 이런 좀 면모에다가 전략적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네. 전략적 책사라고 불리죠. 예, 그런 또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머릿속에 이 좀처럼 인물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가능성 그래서 영빈관에 있었던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책자 발간에서 하는 네네.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이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신임하는 그런 발언을 할 정도고 바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네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입니까? 왜 단언하냐면 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나라당 계열 정당이 물론 지금 많은 위기들을 겪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상대 당의 검찰총장 있었던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데까지 파격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 파격인데 네. 예. 왜 안 되냐면 김한길 위원장은 다르죠. 지금까지 파트너였던 상대 당의 대표였어요. 대표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요. 대표도 벌써 중도가 들어가는 말씀하셨어요. 대통합, 중도, 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 민주연합 이거 지금 쭉 말씀을 드리면 더 많아요. 창당 전문가예요. 창당만 수십 개예요. 제일만 한 8개 정도 정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창당은 내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차원이. 지금 얘기가 비대위나 혁신이나 이쪽 이 당이 존속하는 데 있어서 이 당을 개혁하는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상대당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상대당 사람한테 완전히 칼을 줘갖고 아무리 뭐 그 사람이 탈당을 했더라도 상대당 대표였던 사람이 우리들의 목을 쳐? 우리들을 뭐 공천을 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차라리 그렇다면 심평 변호사 얘기를 나 전혀 안 믿고 심평 변호사 전혀 대통령실에 멀지만 요거 하나 김한길 위원장이 정말 창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열린우리당식 그러니까 노면 대통령 된 다음에 민주당에서 아유 민주당 내가 지지하지도 않았고 나를 내 후보였는데도 나 흔들었던 사람들이 하고 다 뛰쳐나와서 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열린우리당. 그 스타일을 획책할 수 있는 책사로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 이종호 평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 것 같네요. 안 될 것 같네요. 제 말은 왜 안 들으세요? 아주 파격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이 나오면 그걸 또 변화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여권 내에서 판을 흔들 만한 이건 좀 견해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 지금 12월쯤에 당을 떠날지 남을지 결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새로운 당을
두 정치권 인사가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음번 총선에 지금 내년 4월 총선에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아주 보세요? 큰 파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인물만 놓고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호롤단신으로 어딘가에 간다면 상당히 박빙 판세가 벌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또는 이제 아직까지 이 위성정당 형태의 우리가 지난 2020년 총선 때처럼 비례대표만 전문으로 해서 의석수를 싹쓸이 해갔잖아요. 두 당이 쪼개기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형태로 이제 당을 가져간다면 비례대표 한 4-5석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동상이몽이라고 봐요. 이제 12월이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듣고 있을 캐롤송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것이 되고 많이 우니까 요새.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듣고 있을 캐롤은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더벨.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저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징글 올더벨. 이제 이거 안 맞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전직도 국민의힘의 당대표였고 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당을 떠나버린다. 네. 그럼 그 자산이 사라지거든요. 천하동인 자산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울면 안 돼. 저는 잔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자성어로 유탈이잔. 탈당하고 이는 잔류한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유승민, 이준석 이 두 사람이 합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금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단기 필마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탈당하고 혼자 무소속으로 나간다거나 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창당, 예. 신당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은 주로 세력에 대한 게 없어요. 세력. 예를 들어서 세력은 이준석 쪽은 뭘 갖고 있냐면 2대남 이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네. 근데 2대남을 강조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캐릭터를 함께 한다? 서로 안 맞잖아요.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아무리 자기 혼자서 무슨 뭐 중도 보수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2대남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네. 역시 기득권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어떤 세력화가 안 되고. 자, 두 번째 두 사람 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 좀 뭐 혼자서 무엇인가 자신을 빛내는 사람이어요. 예를 들자면 예.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전 의원이 만약에 정말 세력이 있다면 누구라도 원내에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내 의원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투덜거렸는데 한 번이라도 원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말이 맞아라고 맞장구 친 적 있나요? 없어요. 네. 그거 무슨 소리냐? 자신의 어떤 정말 우리라고 해서 동지로 정말 생각을 하고 함께 정치 세력을 함께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을 하는 거는 뭐 혼자서 뭐 탈당을 하든 말든 네. 상관없지만 세력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약간 좀 엇갈리네요. 네. 예, 오늘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앱의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얘기 우리가 조금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혹시 배종찬 소장께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네.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1%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라갔고요. 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2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국방 안보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 추진력, 뚝심, 경제, 민생, 전 정권 극복 등이 꼽혔습니다. 긍정평가 이후이고요. 의대 정원 확대가 2%로 새로 또 진입을 했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가 17%로 가장 높았고요.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 협치 부족,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0%는 앞서 이제 김성환 앵커가 소개했던 대로 지난 4월 둘째 주에 27%로 올해 최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25%로 전체 평균을 하회했고 네. 부정평가는 서울 지역에서 66%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경기는 긍정 32%, 부정 60%였고요. 여권의 특파수로 여겨지는 대구 경북 TK 지역이죠. 부정평가 48%가 긍정평가 45%를 앞섰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상세히 전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 방송이 KBS 1라디오 시사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종호 평론가께서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갤럽 이야기를 가끔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며칠 전, 몇 번 전부터 지금 양쪽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내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사실상 박스에 좀 갇혀 있다. 네. 뭐 몇 퍼센트 오르내림은 계속 있었더라도 그것이 출렁거리면서 막 곤두박질 치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아니한다. 네.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자신들한테 불리한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저는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 네. 때 결과가 나옴으로써 출렁거릴 거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분명히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쪽 지지율은 움직이지 않아. 그럼 계속 내가 뭐 이게 무당층이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게 박스권이라는 건 그래서 무당층이라든지 대답을 자꾸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가 딱 나오면 거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층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선거 결과가 어느 쪽이든 더 내려가게 하거나 더 올라가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강서구청 선거가 중으로 있던 사람이 거봐 내가 이제 얘기해도 되겠네 하고 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변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담겨 있는 민의가 그대로 대통령 지지율에 투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다들 궁금한 건 오히려 이걸 거예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이제 우리 시사에서 분석을 하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배정찬 소장이 나와서 어떤 수치를 먼저 얘기할까? 3자가 먼저일까? 2자가 먼저일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일부터 이제 해외 순방 가는데 중요한 건 이른바 우리가 지지율의 333 법칙이 있습니다. 333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하루에 3번 양치하고 뭐 3분의 1 이건 아니고 아니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KBS이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여기서 333은 뭐냐면 그냥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라고 한다는 거 그런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적어도 3주 동안 지켜볼 것이다. 3번 이상 행동으로 실천하면 3%의 지지율 변화가 있다는 그런 이른바 우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일관성과 지속성의 응답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걸 봐야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 패배 이후에 민생 소통 강화해야 된다. 이거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의료 개혁과 관련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사실 분위기로 보면은 대통령이 뭔가 좀 태도를 바꾸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지금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사의 표명했어요. 이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어찌됐든 그랬을 때 바로 사의 표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게 짧았어요. 저는 이것도 달라진 거거든요. 오늘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했는데 바로 왜냐하면 지금 인사에 대해서 고구마 같다라고 여겨진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고 관련 없어 하고 그냥 뭉쳐버렸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용납 못할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사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얘기를 논외로 하고 인사 문제로 봤을 때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결과다. 이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대처의 측면에서는 그거는 뭐 악재는 늘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걸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 이 부분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뭐 그 개인의 어떤 또 개인의 또 정부 인사의 가족의 그건 뭐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벌어졌을 때 사후적으로 얼마만큼이나 빨리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는 참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 그런 일련의 변화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잠깐 시간을 지체해버리면 변한 게 없네? 또 그대로야? 이러면 지지율이 더 타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지금 이 의전 비서관이잖아요. 김성희 예. 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칫 또 다른 파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김건희 않더라도 여사가 그래도 네. 신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저는 더더욱 빨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뭐 이 후속된 내용이 어떻게 또 나올지 이건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민주당 얘기하고 저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5일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그동안에 당 단합 여러 차례 강조를 하긴 했는데요. 또 비명계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졌던 의원들 그리고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의원들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민주당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당무 복귀 후에 최고위를 열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내용 어떤 메시지를 낼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23일 날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을 인물은 이제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당무 복귀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미 질문이 예상돼 있습니다. 이 이른바 가결표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예. 가결파 징계에 대한 이 이제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통합 포용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징계 안 하겠다. 방금 전에 김산 앵커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자칫 정말 일파만파 당내의 분란으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충분할 거냐. 왜냐하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세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비명계를 껴안는 더 적극적으로 더 실천적으로 그런 저는 예. 제스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시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거가 한 가지가 뭐냐면 말에 일관성이 없다. 뭔가 말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곧바로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게 많더라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번엔 지키시라라고 제가 권합니다. 뭘 지키시라는 거냐면 투표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그때 투표날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찾아갑니다.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류가 아니라 소외된 의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예.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이게 당시에 아유 제발 나를 가결을 하지 말고 부결로 해주세요라는 꼼수가 아니라면 그 말을 지키면 돼요. 그건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 기구를 진짜 만들어서 난 그건 진짜 내 진심이었다.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 담겠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기왕할 거면 확실하게 예, 그냥 화끈하게. 진정성 있게 그냥 확 껴안아주는 모습 보여주는 게 예. 오히려 낫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배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시사회가 대신 안보 메시지 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064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3박 4일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늘 그렇지만 혼자 아들 챙기느라 고생한 제 아내 지민이 엄마에게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전해주세요. 주말에는 제가 아들 돌보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민이 어머님 고생했다. 지금 남편분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540님 전에 살았던 아파트의 소장님 안부 여쭙고 싶네요. 겨울날 수도 계량기가 터졌을 때 윗집에서 누수되어 천장이 젖었을 때 부모님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사를 해서 뵐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추워질 때면 늘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파트 소장님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 계시다면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좀 소장님 좀 많이 챙겨주시고 감사의 뜻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사야가 대신 안부 메시지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받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를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 조정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를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지금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커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카카오의 앞날은 어떨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또 뭐 시간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BTS의 소속사죠. 이 하이브가 올해 2월이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SM 지분 25%에 해당하는 주식 한 595만여 주인데 한 주당 12만 원에 사들이겠다라고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공개 매수 시작 시점에서 SM의 주가는 11만 원 안팎이었는데 아니 주주 입장에서 보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문제는 이 공개 매수 진행하는 기간 중에 SM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서 13만 원까지 뜁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유 이렇게 되면 12만 원을 공개 매수 응하는 것보다도 더 비싼 값에 시장에서 팔아치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실패합니다. 네. SM 지분 1%도 제약받지 못했죠. 이런 일이 있은 직후 3월이었습니다. 이번엔 카카오가 매수 가격을 15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공개 매수에 나섰고요. 결국 기존의 보유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 약 40%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에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하이브는 더 이상 추가 베팅하지 않아서 결국 카카오의 승리로 일단락되는가 했는데요. 당시에 하이브가 이제 자신들이 공개 매수에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SM 주가 급등 배경에는 의도적인 주가 부양 행위가 있었다라고 의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금감원이 지금 장기간 조사해 보니 이런 결과, 특히 이제 카카오 핵심 인사의 구속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SM 경영권 인수 당시에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서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가 인수하기 위해서 자본력이 많으니까 든든한 카카오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SM을 사들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약하자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럼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의 핵심 인물이 이제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거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배 대표는 카카오그룹 전체 투자를 총괄하는 이제 핵심 인물 키맨으로 카카오 안팎에서는 김범수 전 의장의 이제 창업자 복심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김범수의 남자로 불리는데 이 지금 그 금감원의 조사 내용과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 금감원은 카카오의 실무진이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문자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당 문자에는 하이브가 SM 주식 공개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수 주문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가 이제 SM의 지분 55%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는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하지 않고 이것도 이제 대량 주식 보유한 이 5%를 또 이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장 청구서를 보게 되면 이 카카오가 애초에 이제 이스만 SM테인먼트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뒤에 이제 공개 매수로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인수 전에 뛰어든 하이브가 이제 이스만 대주주의 지분 양수 계약을 맺은 이후에 주당 12만 원의 이제 공개 매수에 나서니까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제 금감원 이 특별 수사 사법경찰은 예. 카카오는 긴밀한 미러를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를 동원해서 이 주식을 대거 공모했는데요. 네. 이 자금으로 시세 조작성 주문을 300회 이상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감 하루 전에 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가가 이제 오후에 12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예. 카카오의 계열사까지 동원해서 고가의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런 이제 주식 공개 매수가 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매수 가격보다 이제 높아지니까 투자자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일단 카카오의 승리로 귀결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이제 영장이 발부됐던 이제 배 대표를 포함해서 3명의 경우에는 네. 정상적인 매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도 출석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카카오 창업주인 이제 김범수 전 의장, 지금 직함은 이제 카카오 미니 이니셔티브 센터장인데요. 예. 출석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는 이제 금감원 특사경이 오는 23일 오전에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에 앞서서 8월 10일에는 김 전 의장이 판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김 전 의장은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뭐 주가 조작이 2,400억 원이 넘은 거액의 돈이 동원됐단 말입니다. 예. 자, 이런 거액의 돈이 투입될 때 과연 김 전 의장이 이 사안을 몰랐겠느냐. 인지하고 있었는지 예. 또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이 여부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카카오 측은 이제 이 김범수 전 의장의 통보권과 관련해서 계속 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이 별도로 없다라고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이 지금 금감원의 경우에는 이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서도 이제 구속을 토대로 해서 최고위직 인사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카카오 경영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뭐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카카오 입장에서는 SM 인수를 계기로 해서 지금 SM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 매출이 과반에 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팬덤 플랫폼을 좀 활용하고 해외 진출에 좀 가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을 좀 동원해서 시너지를 기대해 왔는데 그러나 결국 이제 사법 리스크에 이제 발목이 잡히는 양상인데요. 해외 공략 추진에 대한 동력 저하는 물론이고 그룹 전반의 사업 활동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신사업 추진이나 대규모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세 조정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카카오의 SM 인수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제 시세 조정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되면 카카오의 SM 인수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하지만 정작 이 금융당국 법제국에서는 대체로 보면 인수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이루어진 주식 지분 거래를 없었던 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 가능성이 큰데요. 카카오 측의 방해로 공개 매수에 실패한 하이브나 네.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제 오르내리는 주가로 손실을 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에 대해서 시세 조정으로 해서 이제 손해를 봤다라고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이나 카카오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맞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최악의 경우 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예. 만약 시세 조정 처분이 경영진의 개인이 아니라 카카오라는 회사에 내려지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의 대주주 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했다는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의 연이어 지금 계속 악재가 터지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화물 중개 시장 진출 앞두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이 입술고 있는데 사건의 발달은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인 화물매미 지금 카카오가 2년 전부터 인수 추진을 위해서 지금 내부 이제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게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카카오 티 트러커라는 서비스를 내놓게 되는데 이 서비스의 대부분이 화물맨의 이제 자사에서 기술을 탈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핵심인데요. 네. 물론 뭐 이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화물맨에는 이제 자사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 다수의 물류 플랫폼이 오래전부터 이제 다 같이 제공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예. 고유의 화물맨의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보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이 문화발식 사업 확정에 따른 이제 골목상권 침해에 이어서 중소기업의 M&A 시도를 통한 그리고는 이제 결국 결련이 됐지만 기술 탈취 의혹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지금 뭐 소액주들도 그렇고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카카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앞으로 맞습니다. 계속 이 분위기 한동안은 계속 가겠죠? 맞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국민주로 불리던 카카오 주가가 연일 추락하고 있는데요. 주주들의 큰 손실이 우려되는데 오늘은 이 심리적 저항선에 여겼던 4만 원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고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카카오의 주가는 이제 고점이 2021년 6월이었는데 17만 3천 원에서 지금 3만 9천 원대입니다.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카카오만 그러냐?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모두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일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말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대권령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서리가 내린 곳이 있겠고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 그 밖에 높은 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음이 얼고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난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동부와 남서부,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 산지, 전남 서해안에는 비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광주 8도, 부산 9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14도, 서울 인천 16도, 대전 세종 광주 대구 18도, 부산 제주 19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다음 주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7.7도, 습도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저도 양이 집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개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눈길이 가곤 합니다. 얼마 전 국내 유일의 순환 탐지견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북 충주 목행교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지난 7일 소방서에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강의 유속이 빠른 데다가 수중에 바위가 많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수중 탐색이 쉽지 않았답니다. 중앙119 구조본부는 그 사흘 뒤에 순환 탐지경 파도와 규리를 투입했는데 물냄새를 맡더니 한 방향을 보고 짖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방향으로 보트가 이동하자 정말 실종자 시신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벨지움 말리노이즈 종인 파도와 규리는 후각이 발달해서 물속 30m에 있는 사람의 체취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순환 탐지견이 소개된 이후 국내에서도 순환 탐지견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중앙119 구조본부의 훈련 끝에 이듬해부터 파도와 규리가 나란히 공인평가에 합격해 국내 1호, 2호 순환 탐지견이 됐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각종 사고 현장에 모두 32번 출동해서 실종자 8명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는 이야기에 파도와 규리가 얼마나 고맙고 또 귀여웠던지요. 그런데 어제 놀라운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후각을 감지하는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건데요. 후각은 청각과 시각과 달리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디지털화하기 어렵다고 여겨왔는데 국내 전자업체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해외에서도 사람의 후각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전자코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화합물의 분자 구조에 따라 50만 가지 냄새를 구분하는 걸 넘어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을 감지해 인명피해를 막거나 미세한 연기 냄새를 감지해 산불을 방지하기도 하고 파킨슨병 환자 특유의 체취를 감지해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전자코가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더 진보할 게 틀림없겠지만 파도와 규리 같은 순환 탐지견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겠지. 그런데 그런 세상이 마냥 좋기만 할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변에 안부를 전하고 싶은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달라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사야가 대신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까지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802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천안 광보 운송에서 21년을 함께 운전하던 동료 윤기성 씨 교통사고로 신경을 다치는 바람에 1년이 넘도록 간간히 안부 전화는 했지만 방송으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의 애청자인 윤형 지금 방송 듣고 있겠지? 빨리 완쾌해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윤기성 씨 빨리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8027님 대신해서 안부 전해드립니다. 9831님 안녕하세요. 6년 전 제 사수였던 이주원 과장님 잘 계신지 안부 묻고 싶네요. 많이 의지했고 친했었는데 이직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과장님 덕분에 전 지금도 일 잘하고 있습니다. 평소 KBS 라디오 자주 들으셨는데 오늘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주원 과장님 그 9831님하고 만약 방송 들으시면 연락할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좀 연락 같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9844님 9년 전 결혼 비용을 절약한다고 대구 수목원에서 어설프게 셀프 웨딩 사진 찍고 있었어요. 그때 수목원에 꽃 사진을 찍으러 오셨던 분께서 엄청 좋은 카메라로 웨딩 사진을 3,000장 넘게 찍어주시고 직접 보정까지 해서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결혼식 끝나고 찾아뵈려 했더니 한사코 사용하시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주셨는데 그 작가님께 안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네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혹시 들으시면 안부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KBS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안부를 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연을 받아봤더니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야기 상자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사연 시사회가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청자분들이라면 뭐 다 아시겠지만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럼피스킨병? 네, 럼피스킨 디지즈. 이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까? 사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축산계에서는 이런 질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몇 년 전부터 목소리가 있긴 그래요? 했었더라고요. 네. 충남 서산에서 한 한우 농장에서 4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 럼피스킨병이 확진이 됐습니다. 최종 양성 판정을 오늘 이제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정밀검사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수의사가 가보니까 소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네. 여기 농가에 가보니 의심 증세가 확인이 됐고 오늘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발병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41마리를 전부 살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폐사율은 한 10% 안팎인데요. 이게 소의 피부에 혹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리고 모기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소의 생산성 저하와 불임을 유발하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 자체가 위험해서 치사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네, 것이 그건 아니라 아닌 거잖아요. 예, 우유 생산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가 유산을 한다든지 불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2013년에는 동유럽과 러시아 등에 퍼져 있고 2019년에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1년, 22년에 축산신문 이런 데서는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칼럼과 그렇군요. 기사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진단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찰을 시작해서 작년에 백신을 수입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인수공통 전염병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되실 텐데요. 네. 국내 발병은 처음이기는 합니다만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어서 사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발병 농가 반경 10km 이내에 농가 200여 곳에서 8,7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안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살처분을 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심각 경보를 발령했고요. 48시간 그러니까 20일 오후 2시까지 전국에 있는 소농장과 축산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고 네. 주변 농가에 우선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산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했는가 요걸 찾는 것이 그렇죠. 역학조사를 가장, 해야 되겠죠.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때 전염병이라니까 네. 더 확산하면은 농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 숨지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순 교사에 대해서 순직 결정을 내렸네요. 네, 2년 만에 이런 결정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인사혁신처가 18일 날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를 열어서 이영순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학교에서는 단순 추락사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유족분들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임을 2016년에 했는데 그때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후에 사비를 들여서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의 치료비를 제공을 했고 이외에도 다른 학부모로부터도 이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모들은 현재 교육활동 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 결정에 감사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경기도 경기 교사노동조합의 임세봉 부대변인이 라디오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서 경기 지역의 4만여 명이 의견을 모아서 인사혁신처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 교사의 순직이 인정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로 인한 이 사망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이 잘 안 되고 순직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에서 이 교사의 죽음이 개인사가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인정이 됐으니까 순직을 인정한 것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서 호원초등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교권 침해 행위도 근절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도 순직 인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순직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예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고 그게 빨리 학교에 안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저는 이게 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세상을 떠난 김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이 돼야 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호원초등학교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지난달 21일에 발표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가 도교육청에서 순직 인정을 돕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번복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법안들이 또 통과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법으로 모든 걸 또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교육당국이 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도 이 관련 소식 전해주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게 네. 그 수업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네. 조금 손을 벨 수도 있고 그런 네. 거잖아요. 그걸 교사한테 다 책임을 묻고 교사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런 걸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거는 왜 작동하지 않은 걸까? 네. 이런 생각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교사들이 네. 뭐 일종의 집단 행동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종로경찰서가 지난달에 서울시 교육청에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집단 연가 및 집단 행동을 추진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교사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온라인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때 9월 4일 날 연가를 내자, 뭐 병가를 내자 이런 네네. 의견들이 있었는데 교육부가 추모를 이유로 연가나 병가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커지면서 이 A씨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면서 웹사이트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감들까지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9월 4일 날 실제로는 수십만 명의 교사가 연가와 병가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중징계까지 거론하면서 교사를 압박하던 교육부가 당일 오전까지도 징계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고 교육계에서는 대규모 징계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면 맞아요. 수습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교직사회가 또다시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 교사 한 명이지만 예. 향후에 다른 교사들에게도 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은 고발인은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가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더 있다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교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가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고발이 됐으니까 고발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까지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까지 했었고. 근데 이게 책임을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묻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빠르게 확산되다가 한풀 꺾이나 했던 인플루엔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예, 날씨가 지금 추워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쌀쌀한데요.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보니까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15.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행 기준이 6.5명이니까 지금 벌써 2배를 넘어가는 수치인데요. 근데 지금 그 양상을 좀 보면 7월부터 17.7명을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개학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8명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10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15.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학생 연령대 환자 수가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7세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 외래 환자 1000명당의 그 독감 환자들의 숫자를 보면 25.3명, 30.8명, 47.5명으로 늘어나다가 53.8명까지 기록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2주 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유행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더 많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계절이 다가오면 우리 코로나19 사태 겪어봤잖아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은 사라진 게 아닌데. 여전히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윈데믹을 첫 해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보건당국에서 예방접종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연령층에서 코로나 이 예방접종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도 꽤 많은 분들이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겨울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댐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했고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국내 연구 결과 동시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WHO와 일본, 미국 등 국외에서도 동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동시 접종을 꼭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당부도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 연령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맞으실 수 있고요. 어린이와 임산부 7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층,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등은 고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국민들인데 네. 성인들은 나는 그러니까 노령층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접종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19 접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전국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능한 거죠. 예. 저도 지금 맞을 생각 하고 있거든요. 맞으러 가면 인플루엔자까지 같이만 보통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부쩍 오늘도 저 지하철 탔는데 마스크 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리고 네. 이제 날씨가 쌀쌀하니까 마스크가 방한도 되고 네, 좋기도 하더라고요. 네, 조금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좀 고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실 때는 좀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맨발로 흙길 걷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종종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맨발 걷기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정한 지자체도 있다고요? 네, 서울시에서 올해 7월에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달에 목포에서는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전북 전주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도 맨발 걷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만드는 지자체도 여러 군데인데 서울시, 그러니까 성남시의 경우는 율동공원하고 그다음에 위례공원 등의 6군데에 740m, 520m의 황토길을 조성했고요. 서초구에도 지역 내 4km 규모의 맨발 걷기 길 12곳이 만들어졌고 네. 춘천에는요 2024년까지 7.4km 규모의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맨발로 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산이나 예. 아니면 산책길 걷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약간 그 근거가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싱이라 그래서 예. 흙하고 신체를 이렇게 그 접지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 전기를 이렇게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한다 그래서 네. 피레침 꽂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에게 전기 통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몸에 해를 끼치는 부분을 예. 땀과 함께 이제 닿으면서 피부가 닿으면서 그게 근거예요. 예, 그래서 어싱이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아니라 유튜브에 이제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황토길이나 흙토길을 걸으면 건강에 좋냐고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암 환자나 당뇨가 있는데 왜 발에 상처가 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맨발로 걸었어요. 그러면 맨발로 위험할 수 걸었는데 있다. 상처가 났다. 그럼 예. 또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이 스포츠 재활학과 교수님은 신발을 신고 걷는 사람이 맨발로 걷는 사람보다 보행 능력이 좋다는 결과도 있고 맨발로 걷는 것이 발 건강에 더 효과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맨발 걷기에 대한 논문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 서너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이게 학원에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주로 이제 맨발 걷기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단련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대체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존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환자의 경우나 당뇨가 있으신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시면서 해보시고 네.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네. 나는 굉장히 좀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야. 이러시면 뭐 하셔도 되는데. 그럼요. 그럼 효과가 있는 억지로 거죠.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